이제 2차시 AI 융합 영재교육 교수학습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재교육은 구성주의하고 연결주의 이론에 기반해야 합니다. 구성주의는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선생님들은 다들 임용고사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이 구성주의가 사실상 선생님이 이런 근접 발달 영역을 만들어주고 비결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수업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AI에게 프롬프트만 잘 쓰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현실도 보여주고 시뮬레이션 다 가능해져서 충분히 이런 구성주의의 근접 발달 영역 비계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연결주의라는 개념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능정보화사에서 네트워크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지식.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래그라고 그러거든요. 정강 검색이라고. 3차시에 설명을 좀 하겠지만 이런 지식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런 지식 네트워크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그게 관한 기술은 사실 그 이면에 있는 뭐 MCP 기술이라든가 A2A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사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파이프라인 같은 거니까 우리는 걔네를 쓸 줄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만 쓰면 엄청난 전문가 영역이 이제 AI를 통해서 AI가 학습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진 쪽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건대학교 가서도 강의를 했었고 뭐 화학 분야, 뭐 심지어 지구과학 분야 많은 분야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AI를 활용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보건 쪽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과학을 좀 알지만 그렇다고 지구과학 전공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연결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연결주의 이론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지식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속한 영역에 지식 네트워크가 있어요. 전혀 다른 그룹이지만 연결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동안 내가 잘 모르면 영재 교육에서 수업을 잘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AI는 모든 교과 영역에서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약간의 융합스러움이 아니라 진짜 깊이 있는 융합 프로젝트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하고 AI가 달라붙으면 데이터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교통 문제 데이터로 해결하기. 이건 수학적인 어떤 통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학적 모델링도 필요하고요. 사회적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요. 사회적 현상이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전문가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수학 플러스 AI뿐만 아니라 과학 플러스 AI, 심지어 인문 예술 플러스 AI도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예시처럼 머신러닝 기반 예측 및 시뮬레이션,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과학 플러스 AI는 지금 대부분 이걸로 노벨상 받고 있죠. 모든 화학, 생명, 뭐 물리 이 분야 노벨상들이 AI를 이용해서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이었어요. 자, 인문예술 플러스 AI 이 부분은 가장 많이 기술력이 동원되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AI 기술은요. 사실 수요처가 많고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 쪽으로 AI 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지 만들고 영상 만드는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림들 이거 전부 다 AI가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 전문가 요청하고 뭐 컨펌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프롬프트 몇 개만으로 색깔도 바꿀 수도 있고 인물도 배치할 수 있고 배경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동영상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이 AI는 모든 교과에서 심도 깊은 융합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 과학, 인문, 예술만 예를 들었지만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사는 단순하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이런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이런 만들기 위해서 교사는 어 학습 촉진자 앞에 져 있지만 또 하나 더 질문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AI가 답할 수 없는 왜, 만약 같은 부분들 즉 이걸 이제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라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AI 회사들이 교육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AI를 단순히 질문하고 답변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 도구로 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많은 AI 회사들이 택했던 방식이 소크라테스 대화법이에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또 비판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것이 중요해졌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평양성 문제, 윤리적 멘토스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실 AI는 아부쟁이입니다. 내가 질문을 할 때 어떤 걸 요구할 때 뉘앙스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물어보면요. 그 뉘앙스를 읽은 다음에 그 뉘앙스에 맞게끔 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이게 다른 거보다 더 좋은 거겠지? 라고 하면 당연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질문할 때는 가급적 굉장히 객관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형평성 있게. 물론 그거를 형평성 있게 질문하기가 쉽지가 않죠. 계속 내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3차 시에 다루겠지만 지금 이런 AI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I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의도로 질문하려고 할 테니까 AI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AI가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줘. 그래서 3차 시에는 아마 프롬프트 생성기 여러 가지 제가 개발했던 거 보여드리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교수 학습 자료를 만들고 수업에 이용할 수 있는가를 보시게 될 거예요. 평양성 문제가 심각하죠. 또 저작권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사가 점검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 디자인을 위해서는 티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PCK라고 교수 학습 능력 PCK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수자에게는. 근데 이제 티팩이라고 해서 테크놀로지가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기술과 교수법을 결합시키는 것. 즉 교사가 지식은 많지 않아도 AI를 두려움 없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즉 티팩이 있어야 AI 티팩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이 교사들이 길러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AI 교사 연수 그러면 대부분 파이썬 배우고 뭐 콜앱 쓰고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저는 그거 의미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결과적 남는 거는 AI를 어떻게 교수법과 연계시키느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오늘 남은 지금 이 2차시 남은 시간 한 20몇 분 동안은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영재 교육에서 AI를 쓴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표에 도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AI 도구, 관련 뉴스, 사례 검색 또는 아이디어 생성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챗GPT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지금 관련 기사 검색하고 하는 것은 구글의 AI 모드도 있지만 퍼플렉시티가 가장 뛰어납니다. 공신력이 있는 자료부터 가져오니까요. 근데 뭐 최근에 뭐 그 자료를 함부로 가져온다고 소송 걸리기도 했지만 굉장히 인터넷 기사라든가 학술 논문들 제일 잘 가져옵니다. 퍼플렉시티가. 근데 이 퍼플렉시티는 정확성에 기초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챗GPT에 가서 뭘 이렇게 질문하면 프롬프트를 쓰면 챗GPT는 상상력이 뛰어난 애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 생성형 AI를 한 가지만 쓰고 있다. 절대 안 됩니다. 각각의 기능과 장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할 때는 보통은 퍼플렉시티라는 걸 이용해서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중에 챗GPT에 가서 이런 쪽의 문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훨씬 더 좋은 문제들을 추출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견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요즘 뜨고 있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 정통적인 파이썬을 하더라도 내 컴퓨터가 슈퍼 컴퓨터가 아니니까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그런 AI를 자유롭게 쓰게 한다든가. 그럼 이건 고급 기술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구글 AI 스튜디오의 빌드라는 걸 이용하다든가, 뭐 커스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 나와 있는 구글 안티그래비티라든가, 클로드 코드라든가, 챗GPT 코덱스라든가, 이런 건 약간 고급 기능들이죠. 코딩과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앱들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시각화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즉 데이터 수집 분석은 실제 실험을 하든 데이터를 얻든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다루는 것은 이제 AI 영역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AI를 활용해서 다듬어져야 돼요. 그럼 나만의 AI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방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들어 쓴 것 중에 제가 어떤 논술 채점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논술 문항을 만들고 거기에 모범 답안을 만들고 거기에 채점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를 AI에게 알려주면 그 AI가 그것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채점 기준을 싹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채점 기준을 살펴보고 제가 수정을 좀 해요. 그리고 학생의 답안을 스캔해서 올리면 자동으로 얘가 채점을 해버려요. OCR 기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제 AI가 글자 읽어내는 거는 문서, 그림이 글자 읽으면 너무 잘하거든요. 그럼 글자를 읽어내 가지고 정확하게 띄워줍니다. 이 학생이 답안지 이렇게 썼어요. 띄워줍니다. 그리고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됩니다. 제가 서너 번 검토했는데 저보다 잘해요. 물론 뉘앙스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AI 채점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낼 때도 그런 식의 문제를 내게 되고 그 모델에 맞춰서, 물론 또 모델은 내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내가 새로운 형태로. 그래서 데이터 수집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AI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하고 성찰하고 또 그거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발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온라인 연수를 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주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발견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영재교육의 최근 동향, 그리고 또 제가 영재교육 전공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뤘던 주제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또 퍼플렉시티를 이용해서 논의하다가 끄집어낸 주제가 이거예요. AI 융합 영재교육. 물론 말에 짜깁기 같지만 어떤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영재교육에서 AI 융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동안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 뭐 과기부나 창의재단의 돈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AI 뭐 교육 과정 짜고 프로그램 짰어요. 그 대부분 파이썬 짜고 또는 AI 활용해서 코딩하고 프로그램 짜고 이런 것들이 위주였어요. 저는 그게 영재교육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발견했고 데이터 수집 분석했고 그와 관련된 AI 모델은 아직 만들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걸 만들고 나면 자연스럽게 AI 융합 영재 교육의 모델이 있고 거기서 어떤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걸 집어넣으면 자동화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이 좋은지 나쁜지 분석하고 성찰해주는 이런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서 이 접근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너무 거대 담론을 다뤘으니 다시 돌아와서 실제 우리가 일어나는 교수학습 단계는
도입 전개 정리가 있다면 도입 단계에서 문제 사항이 제시가 되고 전개 단계에서 교사학습이 일어나죠. 이 교사학습 과정에서는 뭐 강의, 발표, 토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실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얼만큼 달성했는가 지식을 평가받을 수도 있고 또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역량을 받을 수도 있고 역량 평가 그다음에 태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수업을 그 반테스 바스카 이론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탐구가 있고 문제 기반 학습이 있고 창의적 문제 해결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20세기 영재 교육은 주로 탐구에 국한되었어요. 즉 여기는 맨 밑에 나오지만 이 개념 학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개념 학습 있죠, 개념 학습. 이 개념 학습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PBL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PBL들은 실생활 문제에 대한 것들의 접근이어서 사실 우리나라 영재 교육 들어올 때 기존의 학교 수업인 탐구보다는 이 PBL을 위주로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남 지역에서도 PBL 수업을 많이 긍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산출물 대회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문제 기반은 사실은 선생님이 어떤 문제 사항을 제시를 하고 그 문제 사항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서 학생이 거의 참여해서 따라가서 결과적으로 산출을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지식도 키우고 역량도 키우는 아주 좋은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식이란 부분이 이제는 선생님이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AI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학생들이 문제를 발굴하는 즉 AI와 함께 문제를 발굴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이 구현 가능해진 거예요. 그동안 창의적 문제 해결 그러면 이 문제 발견보다는 해결책에서 아이디어 내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는 해결책은 문제를 잘 정의하고 문제를 잘 발견하면 그 해결책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발견, 문제 정의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창의적 문제 인력의 첫 부분인 이 문제 사항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졌고 이 부분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과정을 촉진하고 AI를 이용해서 해결 방안의 아이디어를 다듬고 가다 보니까 이제 정말 영재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즉 CPS의 Creative Problem Solving입니다. 이 CPS에 대한 수업이 대세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교육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이제 과학 분야만 제가 보겠습니다.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필수 탐구로 들어있는 탐구 활동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실험들은 중학생은 모두 다 배워야 됩니다. 센서 기반 실험도 해야 되고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간척 측정해야 되고요. 이게 주로 스마트폰에 있는 내장 센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앱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기상청이나 국가통계 포털 코시스 들어가서 공공 데이터 가져와서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하고 가상 실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의 문제인식 탐구 설계, 센서 데이터 수집하고 그래프 분석 결론 및 설명하는 것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밑에 탐구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도 센서 이용하고 공공지진 하산 데이터 이용하고 스마트폰 마이크 파형 분석 앱을 이용하고 위상 레이더 영상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고 배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영재 교육은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학교에서 하는 수업 이런 디지털 탐구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 한번 가볼까요? 고등학생의 물리는 뭐냐? 지금 이거는 물리학, 뭐 전자기와 양자, 뭐 역학과 에너지 요 세 개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스마트폰 센서, MBL 센서, 시뮬레이션 분석 앱, VR, AR. 중학교 쓰는 건 별로 다르지 않죠. 등가속도 운동 분석, 포물수 운동 에너지 보존, 도플리 효과 실험, 평각 및 파동 센서, 양자 세계 모의 실험. 측정하고 데이터 정제하고 그래프 모형 그리고 해석하고 주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교육 과정에 필수 탐구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화학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온도 압력 센서, 분자 모델링 소프트웨어, 반응 속도 측정하고 실험 시뮬레이터하고 결국 측정하고
그래프 변환하고 데이터 해석하고 이 개념 관계 이해하는 거. 여기서 센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AI를 활용한 영역이죠. 생명과학은 더 그렇습니다. 거대 규모로 갈수록 인체 내부를 VRAR로 본다거나 뇌 구조, DNA 복제, 온라인 생물 도감, 프로그램 기반 개통수 작성, 생물 분류 프로그래밍, 이 많은 것들이 사실 AI를 다뤄야 되는 수업 활동으로 현재 교육 과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과정이 개발될 때는 AI가 폭발적 수요가 일어날 때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반, 물론 AI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 있지만 AI가 어떻게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AI를 직접적으로 응용하지는 않죠. 그냥 인공지능을 활용한 뭐뭐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구과학은 더 거대 단위니까 당연히 빅데이터를 다루고 인공지능을 다뤄서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패턴이나 규칙성 발견하는 부분들은 머신러닝이라든가 핵이 분석을 통해서 그것도 AI가 하는, 요즘 AI는 스스로 가설을 여러 개 세운 다음에 그 가설에 따라서 분기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가설 기각하고 다시 다른 가설로 접근하는, 이런 형태로 스스로 가능해졌어요. 그게 AI가 가능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굴한 다음에 그 문제의 여러 개의 가설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해 볼 수 있고 기각하고 새로운 가설을 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니까 10년 걸릴 일을 일주일 만에 해낸다든가 한 달 걸릴 일을 몇 분 만에 해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뭐죠? 바로 데이터예요. 충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정보를 거쳐서 진흥하러 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실제 영재 교육에서 CPS로 가는 것은 맞으나 지금 현 시점에서 PBL 중심으로 영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 해결 학습으로 변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발견 및 정의. 이때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거. 약간 CPS의 초기 단계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물론 문제 상황을 선생님이 어느 정도 제시해주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AI를 활용해서 검색하고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문제가 정의됐으면 그 관련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디지털 탐구를 통해서 수집하든가 아니면 공공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좀 좋은 AI를 쓸 줄 알면 MCP 기술을 이용하거나 API 기술을 이용해서 외부 전문 지식 네트워크에서 가져오거나, 그리고 그 나온 결과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모델링을 해서 해결책을 도출해 가는 요 과정이 가능해진 거예요. 특히 모델링이 AI를 이용하면 너무나도 빠르고 손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 같은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학습이 가능해진 거예요. 모델링을 왜 하겠어요? 실제로 투여해 보기 전에 여러 가지 가설을 집어넣었을 때 과연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되는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모델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문제 발견부터 해결책 도출까지 이거를 사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는 고3 때 선택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2학년 때도 선택하는 과목인데 융합과학 탐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이 완벽하게 이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AI가 등장하고 막 챗GPT 쓸 때라서 AI를 쓰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런 AI의 무궁무진한 능력은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태로 가지만 그 부분들이 모두 다 AI로 유지되고 발현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AI는 이런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학습 또는 CPS 창의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코-크리에이티브 파트너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인데 코예요. 협업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코라는 말을 이제 공식적으로 붙이게 된 건 여러 가지도 있지만 구글에서 과학자가 연구하는 부분을 코-사이언티스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 그걸로 학술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확장하거나 탐구를 설계하거나 자료 분석을 하거나 시각화, 심지어 맨 마지막에 글을 쓰는 보고서 쓰거나
논문을 쓰는 이 단계에서도 AI는 충분히 협력적 지능으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따라서 과학자 수준의 체계적인 연구 프로세스가 가능해졌어요. AI를 활용하게 되면. 그래서 학생이 문제를 정의하고 자료를 탐색하고 가설 설정하고 탐구 설계하고 분석하고 또 시각화하고 해석하고 결론 도출 및 보고하는 과정들이 각각 AI를 통해서 질문을 구체하고 관련 연구를 요약하고 또 분석을 코드를 만들어주고 또 결과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보고서까지 작성해주는 이와 같은 협력적 지능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그게 가능하려 그러면 선생님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 자, 문제 상황이 이게 왜 중요하지? 이거 왜 해야 되지가 필요해요. AI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아무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가 왜 중요한지를 따져야 되고, 그러한 주제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융합의 지점이 무엇인지, 뭐가 연결되는지를 따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학생에게 어떤 성장이 되고 보여줄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기존의 방식이에요. 주제가 있고 탐구 문제가 있고 포시라고 하는 4가지 역량이 있고 문제 정의부터 결과 공유까지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간략하게 써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탐구 문제부터 교사의 역할까지 정리된 보고서도 있었고, 이런 데서는 자연스럽게 예시를 도시 열섬 형상과 식물 분포에 관해서 탐구 문제부터 해서 AI로 융합하고 계획하는 것까지 정리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 파트너로 활용되어 있는가.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할 때,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학생에게 자극하는가, 그 다음에 과정에서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목표를 잘 설정했는지, 환경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과정을 지원하는지와 같은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강의 내용들을 약간 피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약간의 툴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건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리고, 이 AI를 쓰면서 저도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애들이 AI를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자기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윤리적인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오남용 및 표절을 좀 방지하는 교육이 또 필요하고요. 또 개인정보를 막 올려요. 사진도 올리고 개인정보. 그래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그리고 편향되지 않은 자료 접근,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감독하고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남겨놓는 것들을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롬프트를 썼고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그걸 학생들한테 제출하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런 AI를 쓸 수 있는 플랫폼이 빨리 개발되면 그 속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행위들, 프롬프트 입력하고 생성된 것들 교사가 감독하고 책임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곧 나오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AI 영재 교육, 융합 영재 교육을 위해서는 일단 앞에서도 얘기했던 영재성을 재정의가 필요한데, 특히 중요한 게 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의 내용은 융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사가 반드시 주체적으로 AI 티팩 기반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윤리가 반드시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은 프로젝트로부터 실천을 해보고 AI 활용 내용을 명시해보고, 또 이 부분을 혼자 하지 말고 경험이 있으면 동료 교사와 수업 사례를 나누어 보는 기회. 요즘 유튜브에 이런 거 올리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30분이 다 돼가는데요. 한 1분 정도만 쓰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는가? 저는 사실 이거를 최근에 논문으로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주소에 나와 있는 거 제목은 이거예요. 요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물리 4사 과정이기 때문에
CPS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CPS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문헌 조사를 해서 논문까지 쓰는 과정을 갖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AI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곳곳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이걸 쓰는 툴들은 좀 달랐어요. 실제 주제는 K-팝 아이돌 음악의 특성을 분석하는 건데 음향적인 특성이에요. 그럼 이건 음악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음향에 대한 거 제가 물리지만 물리적인 거 말고도 다른 게 필요하거든요. 정보통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탐구 호기심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AI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설계를 했고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 모든 연구 과정이 과학자의 과정이기 때문에 구글이 제시했던 AI 코-사이언티스트 개념을 써서 어떻게 이 기능들을 이용했는가. 물론 이 각각의 기능들에 해당하는 또 AI 툴들이 있어요. 뭐 퍼플렉시도 있고 챗GPT도 있고 클로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각각의 역할을 부여해서 진행을 했고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업무의 진행 과정을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3차 시에 좀 다루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목표 설정부터 성찰하고 개선하는까지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QR 코드를 누르시면 아마 이 제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되고 이런 HTML 파일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 HTML 문서를 다운로드 받게 되고 요걸 누르게 되면 학생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걸 바라보는지 대한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썼을 때 이런 프로젝트 수업의 효과를 저는 이제 학술지 게재할 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AI 융합 영재 교육은 일단 탐구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사고를 확장시켜주고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교사의 역할이 재정의돼야 되고 과정 중심의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AI를 수업에 적용하겠다면 일단 교사 역할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 보안과 윤리 이 세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약간의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냈으니까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멈추시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제가 이 모든 자료에 대한 이 2차시 분량에 대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글 드라이브로 연동되니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요약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간이 한 2분, 3분 지났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